YTN을 향한 시청자 의견이라면 모두 귀 기울여 듣고 답하는 시청자 톡톡 Y 시간입니다. 오늘 주목한 시청자 의견을 AI 앵커 Y고가 소개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AI 앵커 Y고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산불 진화 헬기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 지금 바로 보시죠. 대구 함지산에서 난 불이 민가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산림청은 야간 진화 헬기인 수리온 2대를 투입했습니다. 대구에서 발생한 산불 진화를 위해 야간 헬기를 투입해 진화율을 올렸다는 소식을 전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지난 2018년 도입된 수리온은 담수량이 2,000리터 정도로 초대형 헬기보다 다소 작지만 계기판을 이용해 야간에 비행할 수 있는 기종입니다. 2020년 안동 산불과 2022년 울진 산불 당시 한 대를 각각 시범 투입한 적이 있지만 2대를 함께 투입해 본격적으로 운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도심 지역에서 난 산불인데다 순식간에 산불 대응 3단계가 내려지면서 지난달에 의성, 산청 산불처럼 초대형으로 번지는 것 아닌지 우려가 컸지만 수리온이 뜰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면서 진화에 큰 힘이 됐습니다. 이번 대구 산불에 투입된 헬기 수리온에 대한 정보를 알리고 빠르게 주부를 잡을 수 있었던 상황을 설명했는데요. 대구 함지산 산불 진화에 야간 진화 헬기 수리온을 투입했다는 보도였는데 지난번 산불 진화 과정에서 헬기 조종사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던 만큼 헬기 조종사들의 안전과 처우 등에 대해 알릴 필요가 있어 보인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청자 톡톡아에서 산불 헬기 조종사들의 안전과 처우 등에 대한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최근 영남권에서 발생한 동시다발 산불 진화 과정에서 우리나라 대형 산불 진화 인력 및 장비 등의 한계가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야간 헬기 운용 제약, 재래식 장비, 고령의 진화 인력 등 여러 부분에서 역부족인 상황이 드러나며 고성능 산불 대응 장비의 획기적인 확충과 기술 고도화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산림청 보유 헬기는 52대고 이 중 야간 계기 비행이 가능한 헬기는 수리온 3대뿐입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야간과 악천 후에도 운용 가능한 장비 확보가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는데요. 산림청은 소형 헬기 11대를 야간 운용 가능 기종으로 교체하고 대형 헬기 도입도 추진 중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계약부터 실전 투입까지는 3년 이상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헬기 조종사 수급도 중요한 과제로 꼽히는데요. 산림청은 93명의 조종사를 보유 중이며 이번 산불에는 90명이 투입됐습니다. 야간 운항을 위해선 주간 정찰이 필요하고 하루 평균 8시간 이상 비행으로 피로가 누적될 수밖에 없는데요. 헬기 한 대당 조종사가 평균 1.4명 수준이라 교대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야간 진화를 위해 인력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시청자 톡톡아의 두 번째 주제는 장애인 학대 사건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지적장애인을 상습적으로 학대해온 사건 YTN이 단독으로 전해드렸는데요. 장애인 상습 학대 신고에도 경찰이 신속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을 전한 YTN의 단독 보도가 있었습니다. 심한 지적장애가 있는 20대 여성에게 강제로 밥을 먹이고 효자손까지 사용해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장애인 활동지원사 A씨. 피해자의 오빠는 지난달 15일 폭행 장면을 확인하고 충남 아산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빨리빨리 안 해주는 느낌이 많이 들고요. 다음 주가 연휴잖아요. 그 다음 주에 한다고 하더라도 거의 한 달인데 가서 바로 한다는 보장도 없고. 피해 장애인의 가족 입장과 경찰의 해명까지 담아내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 문제점을 제대로 짚은 보도였는데요. 장애인 활동 지원사가 지적 장애인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사건을 보도했는데 관련 통계를 근거로 전체 장애인 학대 문제로 다뤘다면 소구력 있는 뉴스가 되었을 것이라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청자 톡톡아에서 장애인 학대와 관련한 수치와 통계 등을 정리해봤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장애인 학대에는
장애인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언어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방임 등이 포함됩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 권익공호기관 등에 따르면 2023년 신고된 장애인 학대 의심 사례 2,969건 가운데 실제 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1,418건이었는데요. 2023년 학대 피해 장애인을 연령별로 나눠보면 20대가 343명으로 전체 4분의 1가량을 차지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17세 이하 263명, 30대 228명, 40대 201명 등의 순이었는데요. 장애인이 어릴수록 대체로 더 많은 학대를 받았는데 더 큰 문제는 소아청소년 학대 피해 증가율이 가파르다는 점입니다. 중앙장애인 권익공호기관의 연간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17세 이하 장애인 학대 피해자는 133명이었으나 2023년에는 263명으로 늘어 3년 새 98% 증가했는데요. 정부는 최근까지도 일부 지역에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학대 사건이 발생한 데 따라 이용자 50인 이상 대규모 장애인 거주시설 109곳의 인권 실태를 전수조사하는데요. 이번 전수조사는 시설이나 종사자, 이용자 현황, 인권 교육 등 예방활동 실적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시청자 톡톡과의 세 번째 주제는 외국인 마약 유통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이어지는 내용도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경찰이 국정원과 공조 수사를 벌여 이른바 좀비 마약을 국내에 유통한 외국인 조직을 적발했습니다. 국내에서 외국인 조직이 마약을 유통해 경찰에 적발됐다는 사실을 전한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낙엽이 쌓인 땅을 파니 작게 포장된 물건이 나옵니다. 메페드론, 이른바 좀비 마약입니다. 경찰은 관련 첩보를 입수한 국정원과 지난해 2월 공조 수사에 나서 이들을 검거하고 1,500명가량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메페드론 150g과 대마류 10g을 압수했습니다. 경찰이 외국인 조직을 검거하게 된 과정과 어떤 유해 마약을 취급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담은 보도였는데요. 경찰과 국정원이 좀비 마약을 국내 유통한 외국인 조직을 검거한 소식을 보도했는데 국내에서 외국인의 마약 유통 사례 등을 언급했다면 마약 유통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할 수 있었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시청자 톡톡화에서 국내에서 외국인의 마약 유통 사례를 살펴봅니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마약을 유통해 검거됐던 사례를 살펴보면 결혼이나 유학, 취업, 어학연수 등을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한 뒤 경기 수원, 인천 등 수도권 일대 유흥업소에 마약을 유통시킨 베트남인 일당과 한국인 업주들이 올해 2월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사전 전화 예약제로만 운영하고 전기밥솥에 마약을 보관하거나 대금은 반드시 현금으로 받는 등 수사기관 단속을 피했다고 하는데요. 또 같은 달 부산에서는 베트남인이 운영하는 국내 유흥주점과 클럽 마약 파티 등에 조직적으로 마약을 공급해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이 잡아들인 일당 총 90명의 국적은 모두 베트남이었는데요. 경찰청 범죄 통계에 따르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중 범죄자 숫자는 2019년 3만 6,400명에서 2023년 3만 2,737명으로 줄었는데요. 하지만 같은 기간 마약 관련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은 1,027명에서 2,186명으로 배 이상 급증했다고 합니다. 또한 국내 베트남인 마약 사범 숫자는 최근 급격히 늘고 있는데요. 지난해에는 베트남이 태국을 제치고 국내에 가장 많은 외국인 마약 사범 국가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외국인 마약 사범을 국적별로 구분하면 베트남 617명, 태국 537명, 중국 464명, 러시아 118명, 기타 104명 순이었습니다. YTN 방송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시청자 톡톡화의 시간. 다음 주도 다양한 시청자 의견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